오늘 흔히 일시적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지금까지 배운 해체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치라고 그럴게. 그래서 앞에 계약의 종류에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이것 자체는 시험에서 나올 일 없고, 이제 해제 공부할 때 관련지어서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되니까. 특히 이제 해제는요, 저번에 서른에 들어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해제 취소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또 법학공부에서는 다 같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증 따서 실무에 나가면 취소는 별로 써먹을 일 없고, 지금 우리가 개관해본 해제는 엄청나게 써먹어야 돼요. 이것만 좀 잘 갖고 놀아도 돈 버는데 지장 없을 거면 이거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다른 이제 시험도 요거에 이제 집중 나오고, 해제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거고, 해제하고 차이점은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먼저 이제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경우, 채무 이행을 특정 시점에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급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행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계속적 계약거래요.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 중에서 매매하고 증여는 일시적 계약이에요. 특정 시점에서 한 번 채무 이행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하죠. 이행기 도래했다, 매도인 소유권 이전, 매수인 대금 지급, 그러면 계약의 목적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임대차는 안 그런다는 거. 지금 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이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치고, 그러면 임대차 경우는 차임지급 의무가 요 계약의 이제 주된 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제 차임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을 할 건데, 요 임차인이 1월 달치 차임 한 번 이행에 따라서 계약의 목적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요 채무 이행을 계속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반복해서 해야죠. 계속해서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야지 계약의 목적 달성하니까. 이런 임대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계속적 계약이고, 나중에 이제 책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임대차 부분 찾아보면 계약을 해체한다 이 말은 안 써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죠. 책에 보면 이건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를 하는 거라고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까지 배운 해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먼저 지금 2019년 3월 10일부터 2년간으로 존속기간 2년으로 건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참고적으로 바로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2기 2번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얘한테 이 건물을 더 이상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차임을 2번 이상 연체하면은. 그럼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요. 지금 임차인이 1년간 차임은 따박따박 제때 지불을 하다가 2개월 차임을 2번 연체를 딱 했어요. 2기 연체를 딱 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원래대로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계속적 계약이니까. 근데 이제 해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 지금까지 배운 해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체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 지금 약정 그거 아니고 지금 해체를 한다고. 원래는 계속적 계약 해제를 하는데 해체를 한다고 가정, 약정 말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해체는 일단 소급여가 인정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해제를 하더라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에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소급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어서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지금부터 이제 원상회복을 한번 시킨다고 말이에요. 먼저 다시 하게요. 해제를 한다고 가정한 거야. 그러면 소급여가 인정이 되니까 해제는 여기 있었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상회복이 돼야 되니까 먼저 임대인이 지금까지 1년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받은 거 예단 갖지 말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상회복이 돼야 돼. 계약처는 원래 상태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1년간 임대인이 차임받은 것 요거는 그대로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돼요. 계약에 체결되지 않은 상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원상회복이라고. 그런 다음에 아직 이행하지 않은 2달치 차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임차인은 건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니까 건물 일단 반환해야 되겠죠. 요 건물은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임대인의 건물을 얘가 사용을 해왔죠. 근데 원래 상태 되돌려야 돼. 그러면 건물은 당연히 반환을 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뭣도 계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처음부터 임대차가 절대 안 해도 돌아가니까 지금까지 임차는 나무 건물을 1년 이상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 대가, 사용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서 얘한테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 말할게. 이렇게 돼야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회복. 처음부터 계약 절대 안 해도 돌아가니까 뭔가 정신사납죠. 1년간 받은 차임 돌려준다. 얘는 건물 반환한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나무 건물 사용했으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사용이익 돈으로 안 사다 반환한다. 계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해제의 원상회복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또 원래대로 한번 해보자 한 말로. 해치를 한다고 한번 해보자 한 말로. 해치로 이 시점에서 이제 2번 연차니까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해지는 계속 계약 효력을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이걸 의미한단 말이야. 해지할 때까지 계약 관계 있죠. 해지할 때까지 계약 관계는 노타치라고 말이야. 이거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걸로 놔두고 해지한 시점부터 장래 앞으로 임대차 계약 효력만 소멸시키자고 말이야. 이때까지 계약 관계는 손대지 말고 이게 해지요. 그러면 해지는 처음부터 계약 체결이 안녕서 돌아간 거 아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지할 때까지 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이 된다고 그랬죠. 장래랑에서 계약으로 소멸되니까. 그럼 보세요. 임대인이 지금까지 1년간 받은 차임 돌려줄 필요 없지요. 이때까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셈이니까 정당하게 차임 받은 거잖아요. 그 대신 미이행의 2달치 차임 요거는 얘가 지불을 해줘야죠. 왜냐? 이때까지는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니까 밀린 거 2달치는 지불해 줘야 된다. 요것만 지불하면 돼. 이렇게 2달치 차임만. 그 다음 얘는 더 이상 건물은 사용할 수 없죠. 장래를 향해서 계약으로 소멸되니까 더 이상 임대인의 건물 사용을 못하니까 건물은 반환을 해줘야죠. 그 대신 지금까지 1년 2개월간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셈이니까 정당하게 임차인이 가부 건물을 사용한 셈이죠. 사용이익을 돈으로 환산해서 반환해 줄 필요 없다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따라서 결론. 해지를 하면 뭔만 하면 돼요? 뭘 주고받고 뭐 할 필요 없이 뭔만 하면 돼요? 밀린 거 2달치 차임만 지불해주고 건물 더 이상 쓰면 안 되니까 반환해주면 땡 뒤처리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해제할 때하고 해지할 때하고 어떤 것이 뒤처리가 편해요? 해지할 때가 뭐 계산할 게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계속적 계약금 차임을 임대차 같으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행해야 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소급여가 인정이 되는 해체를 하게 되면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킬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수반이 된다. 차임을 바꿔 말하면
채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려면 번거로운 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느니 차라리 해지할 때까지 계약관계는 차라리 손대지 말아 불고 유효하게 존속한고를 하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해지할 때부터 앞으로 장래량에서만 계약이력이 소멸된 걸 하자. 그럼 뭐 소급역 인정이 안 되니까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계속적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력을 소멸시키는 해치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일시적 계약은 특정 시점에 한 번 채무 이행하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소급역 인정되는 해체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해치하고 해체는 딱 두 가지 차이가 있어.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해체는 소급요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이 처리되나 올랭크가 돌아가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해치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으로 소멸시키니까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가 안 생기는 거야. 다만 책에 보면 청산 의무라고 하는 게 씌었는데 청산 의무라 뒷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해지 효과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에 쓰였어요. 원상 회복 의무는 안 생기지만 해지할 때까지 계약 관계를 뭐는 해야 돼? 청산해야 되는데 요게 임대차 같으면 요걸 말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지를 하면 장래를 향해서 계약으로 소멸되니까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건물을 반환을 해야 되죠. 요 건물 반환해주는 것 요런 거를 청산 의무 이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이거는 원상회복 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원상회복은 해봤잖아. 따라서 해지할 때까지 계약 관계를 청산해야 되니까 청산 의무는 생기는데 이건 원상회복 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소급역 인정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거는 장래량에서 계약으로 소멸시키니까 원상회복 의무 안 생긴다. 이 두 가지가 차이고 나머지는 똑같음 하고 푸시면 돼. 최근에 이제 뭐가 한번 시험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돌아보고 싶은 거야. 나머지 똑같음 하고 문제 풀어가면 그냥 공짜로 한 문제 죽는다 소리인데 합의 해지가 시험에 나왔어. 합의 해지가 이렇게 합의 해지가 시험에 나왔다고. 합의 해지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더니 뭐 문제를 못 풀어. 저 두 가지 풀고 나머지 똑같음 했잖아. 그럼 합의 해지는 뭐하고 똑같이 문제 푸시면 돼? 합의 뭐하고 똑같이? 해제하고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된다고. 요거는 계약이고 합의 해지도 원래 해지는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지는 계약이고 똑같이 푸시면 돼. 똑같음 했으니까. 따라서 합의 해지의 경우는 합의 해지의 경우는 합의 해제나 마찬가지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 못하겠죠.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럼 합의 해지가 나오면 합의 해지가 시험에 나오면 합의 해지하고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된다고. 판례도 똑같으니까. 그거 다 들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최 여러분을 믿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문제가 쉬워서 누구나 90점 맞다고 생각했더니 42.5짜리 수두룩 하고 50점짜리 수두룩 하고 겨우 70점 맞으면 잘 맞았다고. 70점은 잘 맞은 거 아니잖아. 민법에서 80점은 맞아야지 그래도 점수 맞았다 하는 거지. 뒤로 쭉 넘겨서 여기까지가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계약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계약법 총론이고 이제 우리가 딱 두 번 배웠지만 뭐 공부가 말 것도 없잖아.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에 비하면 구별할 것만 정확히 구별하면 틀릴 것도 없고. 그 다음 계약법 강론은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채권법에 열거된 15종류 전형계약을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중개사 민법이니까 다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고 중개업과 관련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이 3개만 배우고 아마 전형계약 15개가 다 시험에 들어가면 채권법 공부하는 데만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그럼 뭐 시험 떨어지고 자주 할 걸 말 걸 떠나서 중개사 시험 합격은 다 2년 3년 걸려야죠. 다행스럽게 매매관 임대차만 시험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매매하고 임대차가 집중시험에 나오고, 교환계약은 옛날에는 한 문제 나오고 꼭 한 문제씩 냈었어요. 옛날에는 교환계약도. 근데 이게 공짜 문제였어. 법적 성질을 물어봤으니까.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불호식계약 이런 거나. 근데 지금은 교환계약이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교환계약이 사례로 내는데 주로 이제 앞에서 배운 동시행 항변권이나 이연부담이나 앞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교환계약 사례를 통해서 묻다 보니까 매매로 물을 때보다 교환계약으로 바꿔서 물어보면 단순 암기식 공부한 사람은 어차피 정답은 똑같은데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환계약이 오히려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거. 교환계약이 거의 사례 문제로 많이 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동시행 항변권, 이연부담, 계약 해제 지금 배운 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교환계약으로 사례 바꿔서 내더라도 공짜나 마찬가지 쉽게 고르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글자만 바꾸면 틀리니까 힘들 거란 말이야. 여하튼 간에 매매 임대차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면 되고, 매매와 관련해서는 설명할 필요성 없으니까 그 서술 부분 집에서 쭉쭉 읽으세요. 앞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불호식계약이다, 그 얘기 써서 쭉쭉 읽고, 뒤에 매매의 성립 관련해서 의도 쭉쭉 읽으면 되고 다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먼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계약의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통상 세 가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읽으라는 꼭 읽으세요. 집에 가서. 나 앞에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성립관에서는 바로 이제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처리한 게 아니라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처리해서 미리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예약이라고 불러요. 이 예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계약의 성립관에서 논란이 되는데, 매매 예약은 3년에 한 번 정도나 출제해요. 3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이 뻔해. 아주 쉽고. 문제는 계약금이라고 말이야.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계약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계약금 문제가 요즘에는 유달리 해년마다시피 안 빼뜨리고 한 번씩 나온다는 것. 따라서 계약금에다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물, 토지 같으면 목적물 측량 비용, 매매계약서 작성 비용 등등.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거를 이제 매매계약 비용 그러는데, 이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 매수는 쌍방이 균분 절반적 부담을 또 있는데, 이거는 조문만 읽어보면 되고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면 되고, 오늘 이제 계약금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고, 예약은 몇 가지까 기본적인 거면 이해하면 문제 푸는 지장 없으니까 계약금이 문제라고 말이야. 먼저 매매 예약과 관련해서, 예약은 원래 본래 의미 예약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본래 의미 예약은 이런 걸 말할 거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본래 의미 예약은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에게 청약, 1년 후에 내가 매매대금 1억 원으로 당신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 청약. 이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래 1년 뒤에 1억 원에 받게 승낙. 그러면 장래 1년 뒤에 본계약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이 미리 성립이 됐죠.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글자가대로 매매의 예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죠. 따라서 예약도 계약 일종이에요. 거기에 의인안에서 단답시로 하도 물어보는데 빵점자 수두로 가니까 예약도 동그라미 1번 뒷골랑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제 먹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1년 뒤에 1억 원에 팔아라 청약. 그래 1년 뒤에 받게 승낙.
양사합치 합치가 됐잖아. 뭐예요? 계약. 장래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를 부담만들어서 이런 거를 계약 중에서 채권 계약이라 그래. 단독행위 아니에요. 총칙에서 단답시로도 많이 물어봐요. 예약이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그러고 해. 계약이요. 방금 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해준 거라고. 1년 대 1회 그냥 판례 청약 이렇게 잊어먹지 말라고. 이 예약도 계약 일종이다 이렇게. 그다음 이어서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란다. 새파란 글씨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요 판례가 최근 판례인데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뻔한 거고 예약이라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판례고 방금 나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1년 후에 이 토지 1억 원에 팔아라 청약 그래 1억 원에 받게 승낙 이렇게 예약이 되려면은 장래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같으면은 목적물이 뭐냐 매매대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정해줄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고 1년 뒤에 삭게 팍 이거는 예약 아니에요. 예약이 되려면 그 판례 본계약 요소가 되는 매매 같은 목적물 매매대금 이런 게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냥 1년 뒤에 팔아라 팍게 이러면 예약 아니라고. 그것만 신경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에 잠깐 7번 보세요. 이거 다음에 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7판의 사례가 본래 의미의 매매 이야기 이렇게 여기 7판의 사례가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거는 별로 없고 이 매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변칙 담보 채권 담보의 법률적 수단으로 요즘에는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 채권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매매 이야기. 요거는 이제 본래 의미의 매매 이야기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자 한다. 갑이 내 1억 원 빌려줄게 담보 하나 제공해라 요구를 했다. 해서 이제 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다 그 말이야. 내 변제기에 1억 원을 변제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를 당신한테 1억 원에 매매할게 미리 약속을 한다 그 말이야. 미리 약속했으니까 이런 게 매매의 이야기겠죠. 1억 원 빌리면서 약속했다고 막 1억 원 못 갚으면 내 2억 원짜리 토지 당신에게 1억 원에 매도할게 이렇게 미리 약속해서 매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나몰라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요 2억짜리 토지 위에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해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채권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따라서 시간 중에 자주 언급되는 가등기 담보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변제가 실제 얘가 변제를 안 하면 얘는 1억 대신에 요 2억짜리 토지를 1억 원에 판다고 약속했으니까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뭐 해버려? 가등기 뒀으니까 자기 앞으로 번등기.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토지에다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겠죠.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토지에다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이 폭리를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특별법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민사특별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하면 이 경우는 이제 이 가등기 담보는 이 특별법이 규제를 하게 됐어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얘를 규제를 하느냐? 폭리 취하는 걸 규제를 해야 되니까 폭리 규제하는 방법은 뻔하잖아.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것,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요걸 얘한테 반환토록 해주면 폭리가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토록 되어 있다. 반환해 줘야지 본등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게 가등기 담보는 법률이니까 요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집에서 읽을 거. 여기 읽지 말고 가담법 읽어보라고 말이야. 여기는 이런 말 없어. 그 뒤에 민사특별법 공부할 때 요걸 염두에 두고 책을 한번 읽으라 그 이야기야. 따라서 다시 정리정돈. 왼쪽의 사례는 본래 의미의 매매 이야기 예를 들어준 것이고, 이것보다는 실무사나 우측, 채권담보 법률적 수단, 가등기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매매 예약 같은 것이 활용이 된다는 것. 여기 지금 동그라미 4번하고 허저하게 몇 줄 써진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가등기담보라고 하고 특별법인 가담법이 규제를 한다 그 이야기라고. 그걸 깨우쳐 두란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면 이제 예약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크게는 2가지가 1 일방 쌍방약, 2 편무 쌍무약.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1번이 편무 쌍무약이 1번으로 나와야 돼. 그런 다음 2번이 일방 쌍방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 하나를 쓰더라도 왜 그러느냐 이유가 다 있어. 7번 예약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되고, 그 예약의 종류 자체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무슨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민법 시험은 안 나온다고. 무식한 놈들하는 거예요. 그따고 공부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서 그 다음 걸 알아야 되니까 그 종류 같은 거 진짜 외우지 마시라고. 순서를 바꿔놓으세요. 1번이 쌍무 편무예약, 2번이 쌍방 일방예약. 순서를 바꿔놓으라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 쌍무하고 편무예약, 요거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런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예약의 종류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세요. 이런 이제 예약의 경우에 1년 뒤에 매매대금 1억원으로, 매매대금도 미리 정해놓는다고 그랬죠. 매매대금 1억원으로 봉계약인 매매 결제할 것을 미리 예약을 맺어놨어요. 1년 뒤에 1억원에 사고판대에서.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10억으로 껑충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발붐이 불게 되면은, 토지 같은 거는. 그러면 1년 뒤가 딱 됐어요. 그럼 매수인 쪽에서는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고. 왜 찢어지느냐? 지금 10억짜리 토지를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억에 살 수 있으니까. 이 말 알아듣겠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경우에 얘가 1년 뒤에 돈 생기면 그냥 1억 원에 봉계약 매매하면 되지. 왜 미리 이렇게 1년 전에 1년 후에 1억 원에 사고 팔자 예약을 맺을까요? 그러니까 1년 뒤에 그냥 봉계약 매매하면 편할 거를. 이유는 모르면 호텔 예약일 때 장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호텔 예약하면 장점이 2가지가 있죠. 예약하면 호텔 예약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장점이 2가지가 있잖아. 방값이 10만원에서 20만원 뛰어도 나는 얼마에 얻을 수 있고 10만원에. 내가 찜해놓으면 그걸 내가 확실히 얻을 수 있고, 그거 장점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1억 원에 지금 예약했으니까 지금 10억짜리도 1억 원에 살 수 있잖아. 알아듣나요?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자꾸 생각, 머리통 깨지도록 하라고. 뭔만 보면 두드려 외우려고 하지 마요. 종류 나오면 막 쌍편 이러지 말고, 정말 보기 싫으니까. 뭔만 보기만 막 두드려 외워보려고 그 습관 고치시라고. 그 머리통 깨지도록 자꾸 생각하시라고. 왜 예약을 맺을까? 생각. 호텔 예약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제 현재 10억짜리를 1억 원에 A는 사니까 좋아서 입이 찢어져요. 따라서 봉계약을 체결하자고 당연히 청약을 하고, 그럼 얘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매도인 값 쪽에서 승낙을 안 할 거라고 말이야. 왜? 현재 10억짜리 1억 원에 팔아야 되니까 제가 승낙하겠냐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 예약을 맺었을 때 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야.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가비워도 팔겠어요? 지금 10억짜리 1억 원 안 팔지. 해서 이제 봉계약을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 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봉계약을 용이하게 체결토록 하자.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예약의 종류인데, 먼저 첫 번째로 쌍무, 편무, 예약.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순서대로. 쌍무, 편무, 예약. 이런 방법을 쓰면 봉계약을 조금은 용이하게 처리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일방이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토록 해버리면, 승낙할 의무를 부담토록 하면 의무가 있으면 승낙 꼭 해야죠. 봉계약의 매매가 용이하게 처리되지 않겠나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첫 번째 쌍무, 편무 이야기야. 그대로 뜻풀이 해보세요. 쌍무 무슨 말이요? 계약의 쌍방강사 모두가 무슨 의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게 쌍무야. 편무는 한쪽 놈만 승낙할 의무를 부담해서 편무예요.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좀. 1년 뒤에 10억으로 뛸 것 같다. 그러면 틀림없이 얘가 승낙 안 한다. 해서 이제 미리 특약을 딱 맺는 거야. 우리 편무예약 체결하자 이렇게. 그러면 편무예약은 일방 당사자만 승낙 의무를 부담을 하니까 내가 청약하면 당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승낙해야 된다. 얘한테 승낙 의무를 딱 이렇게 부여해 놓는단 말이야. 한쪽 당사자에게. 그런 다음에 1년 뒤가 됐어요. 10억으로 뛰었어. 얘가 이제 입이 찢어져서 봉계약 체결자 청약하면 아까하고 달리 얘는 승낙 의무를 부담하고 있잖아. 의무자는 의무 이행해야죠. 승낙해야죠. 이렇게. 그럼 봉계약인 매매가 체결될 수 있잖아. 이런 거를 편무예약. 그럼 쌍무예약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양쪽 모두가 승낙 의무 부담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의무 부담하고,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의무 부담하고, 양쪽 당사자 모두가 승낙 의무를 부담. 이게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혐오시설 등장해서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똥값 됐다. 그러면 얘는 좋아서 봉계약 체결 안 돼. 얘는 또 살 생각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쌍무예약. 양쪽 모두 승낙 의무 부담한다.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이런 거를 쌍무예약. 그런데 이게 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뭐가 단점이냐? 기초입문과정에서 가르쳐줬어. 기초입문과정에서 의무자가 법적인 구성이나 의무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승낙 의무 부담하면 내가 청약하면 승낙해야 돼요. 근데 얘가 배째라 해버려. 나는 지금 10억짜리 이렇게 못 팔겠다. 승낙 못한다. 배째라 해버리면 의무자가 의무행 안 하고, 의무자가 의무행 안 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공권력을 통해서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켜야 돼요.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승낙을 안 하니까 의무자가 의무행 안 했으니까 얘는 소송 제기한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내서 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따라서 얘가 승낙 못하겠다고 개개봐야 어차피 봉계약은 체결할 수는 있는데 소송을 거쳐야 되니까 나도 귀찮다가 말이야. 소송까지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쌍무, 편무 이야기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용이하게 간편하게 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쌍방, 일방 이야기라고 말이야. 쌍방예약, 일방예약. 이게 더 보다 더 이제 용이하게 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이게 단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쌍방하고 일방예약은 어떤 걸 말하느냐? 예약 완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예약 완결권 그러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핵심은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예약 완결권 그러는데 이게 형성권이라고 말이야. 그럼 예약 완결권을 일방만 보유하는 것을 일방예약. 양쪽 모두 쌍방이 모두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쌍방예약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의뢰한 사람이 여러분처럼 야매로 공부한 게 아니라 민법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실무에서도 예약을 많이 체결해. 그 실무에서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이나 챙기려고 그래.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예약의 종류를 쭉 깨고 있어요. 단점이 뭔가도. 그래서 또 이것도 위험도 딱 두었어. 만약에 편무 예약을 체결한다. 그런 다음에 칠판
얘한테 승낙 의무를 부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청약했을 때 본계약 체결자고 얘가 의무를 부담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승낙 안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소송까지 제기해야 된다. 귀찮다. 쫓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방 예약을 맺자고 특약을 맺었어요. 일방 예약을. 올해 일방 예약 체결하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매수인 자기가 보유를 딱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이제 예약 완결할 수 있는 권리,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 보유하는 것이 일방 예약이었고, 그 일방 예약 특약을 딱 맺었어. 또 1년 뒤가 됐어요. 땅값이 10억으로 뛰었어. 그럼 이번에도 얘가 지한테 1년 됐다 본계약 체결자 청약하고 얘가 알았다 내가 1억 원에 밖에 승낙하고 이게 필요한가? 이번엔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본계약 체결할 때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고, 따라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단 말이야. 얘가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하자, 바꿔 말하면 본계약 체결하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계약이 매매가 성립, 효력이 발생한다 말이야. 이게 일방 이야기라 그래. 본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편리하죠. 쌍방 이야기는 양쪽 모두가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것이 쌍방 이야기야. 그러면 얘가 이제 1년 뒤가 되면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하자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계약이 매매가 성립, 효력 발생, 또는 얘가 예약 완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얘 의사 무시가 되고 똑같이 본계약의 매매 성립, 효력 발생. 이게 쌍방 이야기고, 따라서 여기 이제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예약, 쌍방이나 일방 예약이 여기 위에 쌍무, 편무 예약보다는 훨씬 더 본계약을 체험에 있어서 뛰어난 장점이 있다 그 말이렇게. 그러면 요 네 가지 예약의 종류 중에서 이것도 계약 일종이니까 당사자는 계약 자유원칙계약에서 자유로 선택하면 돼요. 뭐 쌍무 예약을 맺든 뭐 일방 예약을 맺든 계약 자유원칙계약에서. 그런데 이것도 뭘 알아야지 자격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죠. 따라서 실무상으로 예약을 맺는 경우는 그렇게 예약의 종류를 선택해서 예약 맺은 사람은 CR도 없고, 따라서 거의 그냥 예약을 맺는다 그 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법은 오직 일방 예약에 관해서만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일방 예약에 관해서만.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은 넷 중에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야. 일방 예약으로. 따라 실무에서 체결된 예약은 100% 당사자 특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뭘 알아야지 면제한다고. 따라서 거의 대부분 실무상으로는 일방 예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일방 예약은 일방 당사자 한쪽만 예약 완결권을 갖는데, 일방 예약은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누가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가, 이런 게 이제 실무에서는 문제가 될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예약 완결하자 의사표시하면 상대방 의사는 기회 무시가 되고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니까 예약 완결권을 두 놈 중에 누가 집중해 드려야 돼요. 다시 계약자의 원칙에서 넷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예약을 맺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방 예약은 두 놈 중에 한 놈이 예약 완결권을 갖죠. 누가 갖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좀 잘 들으라고.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실무에서 예약이 맺어지면 특약 맺는 사람 없으니까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나중에 중개업할 때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일처리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을 의사표시하면 매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 효력 발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기본 권격이야. 따라 예약의 종류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외울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대신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우리 민법에서는 오직 일방 예약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 따라서 저 일방예약이 나왔는데 뒤편이 넘기면 동그라미 2번에 예약 완결권이 나와 있죠. 왜 예약 완결권이 뒷편에 쓰였는지 아시겠죠? 예약 완결권을 일방만 보유하는 것이 일방예약이니까. 예약 완결권 핵심은 기억번에 의해서 두 번째 줄 형성권이다. 요게 핵심이고, 형성권이다. 요게 핵심이라고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판례가 2015년도인가 뭐 판례는 있을 건데 새파란 글씨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 판례까지 다 나왔는데 새파란 글씨 위에 제목만 읽어보세요. 예약을 맺었는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 건물,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 상식으로 해보세요. 여기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맺었다. 근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게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계약이 처리돼봐야 어차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그 판례 매매 완결 의사표시나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기타 사유로 이전을 섞게 돼서 예약 완결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예약 완결권을 고지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어차피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본계약이 매매 성립해도 소유권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판례까지 시험나 읽어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디귿번의 가등기 잠깐 칠판 보세요. 이거는 물권법에서 배운 거와 똑같이 사고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저 목적물이 이렇게 부동산인 경우에는 자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보유한다. 예약 완결권을 보존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목적물은 부동산인 경우는 왜 그러느냐? 얘가 저 본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얘가 다른 놈이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미리 팔아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요건 막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이 가등기를 해두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등기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이걸 묻고자 한다 그 말이야. 여기 매수인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고 누구에게 번등기 청구를 하고 이 앞으로 번등기가 되면 제3자 명의 번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말소는 어떻게 시킬 것이며 이걸 묻고 있는데 물권법과 등기부식 동원하세요. 물권법이나 등기부 시간에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누구한테 청구하고 이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시키고 다 배웠죠? 똑같이 하시면 돼. 여기서 예약 완결권은 원래 예약 의무자가 갑이니까 얘를 상대로 예약 완결을 행사하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성립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를 해둔 거야. 가등기 번등기 해야죠. 번등기 청구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평 병 말고 얘한테 하죠. 번등기 청구. 번등기가 되면 얘가 소유권 취득. 그럼 얘 번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이거 안 사람은 그 디귿번 읽어볼 필요도 없고 물권법이나 등기부 시간 배운 판례하고 똑같아요. 디귿번. 그 다음 행사기간 우측에 눈 돌려서 동그라미 B번을 봐보세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야. 따라서 당사자 약정이 없는 때는 제척기간 권리 존속기간이 10년이겠죠.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온다. 형성권은 스토리가 딱 정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그럼 얘는 10년 이내에만 예약 완결 행사하면 돼. 이건 형성권이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이자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요. 이자의 형성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이자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뒤에 놓이니까 또 물어봐라 채구하잖아요. 그 왼쪽에 동그라미 A번 564조고 2항 3항 있잖아. 그러니까 스토리 뻔하게 읽어볼 필요도 없어. 안 사람들은. 또 채구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것은 그 3항 물어보겠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잖아. 아직도 이런 것 갖고 헤매고 앉았으면 근본적으로 법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최고 나오면은 형성권 나오면 최고 나오고 최고 나오면 빠른 속도로 딱 법조문 나오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 우측에 판례 2개 예하관계권에서 집중 출제하는 판례니까 정리 딱 하고 우측에 그 판례 세파는 게 써진 거. 첫 번째 7줄짜리 판례는 뒷구절이 핵심이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예하관계권 형성권이니까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되고 10년 내에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상대방이 매매 같은 매수인이 예약 목적으로 부동산을 설사 인도받은 경우로 하더라도 예약관계권은 죄책권의 경과로 소멸이 된다. 10년 지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소멸시하고 죄책권의 차이점을 한번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 그런 거 알면 5점은 기본 먹고 들어가니까 죄책권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두 번째 판례예요. 죄책기한이 도과 지났는가 그 이야기죠. 지났는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 얘기인데 죄책기한 나오면은 요 말이 꼭 따라붙어. 이게 죄책기한 특징이니까 그 특징을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들인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실력이 그만큼 따라올라나. 일정한 기간의 경과하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민법에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도 번갈아 나오잖아.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죠.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2가지가 있잖아. 일정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그 2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 2가지 다 알면 10점은 먹고 들어가. 언제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좀 따라와야 된다고. 그 가르쳐 준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걸 종합 정리해서 가르쳐 좀 알아듣는데 가르쳐 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 줘. 실력이 지금 그건 못 따라오니까. 그 실력이 좀 쌓였을 때 그 2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죄책기한과 소멸시효를 한순간에 물리가 확 튀어 민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준 거라도 좀 빨리빨리 좀 따라오는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응? 못 따라오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워낙에 중요하다 염두 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있는 대로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계약금. 아까 서두에 지킨 것처럼 계약금은 해년마다시피 특히 최근에는 한 해도 안 거르고 한 문제씩 또박또박 내는데 이건 출제를 잘한 거예요. 중개업할 때 계약금 문제만큼은 중개업자들이 좀 알고 중개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웬만한 판례는 책에 쓰이는 판례는 싸그리 반복해서 엄청 출제가 됐어요. 한 년마다 한 개씩 내다 보니까 양은 적은데 웬만한 판례는 다 물어봤겠죠. 그런데 의외로 계약금 물어볼 때도 못 맞춘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 따라서 책에 보면 이제 판례가 읽어보고 온 사람 알겠지만 이 판례가 이 책 쓴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또 책을 써놨어. 그 판례들 좀 정확하게 그 판례를 이해하고 정확히 써야지. 그 읽어본 사람이 요즘 수강생들은 똑똑해. 그 책이 좋은 책만 갖고 하면은 선생님 말 몇 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책 읽고 문제 푼다고.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걸 제대로 설명을 안 놓게 되면은 가르치는 선생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집에 가서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되새김질 할 일도 없고 책에다 별표나 칠 건데 별표 친다고 해서 그거 외운다고 해서 문제는 안 풀리고 이게 이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금도 이따가 설명할 때 제발 집중해서 좀 잘 들으라는 거. 마지막이니까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 쉬고 계약금 공부하자. 5분만.